자, 다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이라는 기운이 어떻게 읽냐면 시간이 지나면이라고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생화가 목이라는 시간, 봄의 시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 화생토는 여름이 지나면 장하라는 늦 여름이 온다. 그러면 목이라는 것들은 기운으로 표현하면 인묘진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인묘진은 봄이 되고 또 화는 사오미로 되고 이걸 여름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금은 신유술월 얘는 가을이라 표현하고 투는 해자축을 겨울이라 표현하는데 이렇게 인묘진이 모이고 사오미가 모이고 신유술이 모이고 해자축이 모이면 그 계절의 기운이 완전하다 보니까 그 계절의 반대쪽의 기운은 많이 줄어든다. 이거 갖다가 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여름이 엄청 더운 시절이라면 겨울바람은 불지 않는다. 얘가 화가 국을 이루고 있으니 수의 기운이 제 역할을 못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사주에서는요 국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방합이라는 개념으로 놓고요, 하나는 삼합이라는 놈으로 국을 규정합니다. 국은요, 그러니까 국 중에서 격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격이라는 것도 있고 국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격을 이루든 국을 이루든 요거에 해당되는 특정 기운의 특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도 말할 수 없고 덜도 말할 수 없고 명확한 특성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뭐 키가 한 2m쯤 된다. 그럼 그 사람은 키가 크다는 건 어딜 가도 어느 사회를 가도 비슷할 겁니다. 몸무게가 150kg쯤 된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의 격이나 국을 이룬 겁니다. 다른 사람과 명확한 특징이 있다. 탤런트, 여자 탤런트가 있고 남자 탤런트가 있는데 남자 탤런트가 키는 189에다가 굉장히 조각 같은 미남이다. 이건 하나의 격이고 국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 뛰어난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것, 얘를 격과 국으로 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격투기 선수입니다. 세계 챔피언급에 올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격투기 능력은 세계 최고로 오를 만큼 뛰어납니다. 그 사람은 격과 국이 있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라고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를 되게 잘해서 굉장히 유럽의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굉장히 잘 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축구는요, 손흥민한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능력입니다. 손흥민한테는 축구가 격이거나 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에서 이제 고전에서 보는 격과 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뭐다? 당신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당신만의 능력을 찾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그게 격과 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국은요, 방합과 삼합이라는 거는 이제 나눠져 있고요, 격은 이제 격을 갖다 이제 이루는 것들은 이제 정팔격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자요사격, 축요사격, 요사격, 다양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격을 통해서 알라고 했던 공통점은 뭐였다?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려고 한 시도가 격이었고 국이었다. 여기까지만 일단 알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인묘진이 모이면 봄의 기운이 완연해진다. 얘를 봄의 국, 춘국, 목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해자축이 모이면 한겨울의 기운이 완연해진다. 자, 지금 볼게요. 지금은 축월이죠. 지금 축월에 한 반쯤 지났습니다. 그러면 해자축이 어떤 겨울 기운이 굉장히 완연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갖다가 우리는 한겨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니 이 겨울에 반대되는 여름의 기운, 이 여름의 기운은 더운 기운이죠. 막 사람들이 반팔 입고 다니고 자기 막 활동을,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들이 봄의 시간, 여름의 시간인데 여름에 있던 활동하는 모습을 겨울에는 보기 힘들다. 얘는 뭐다? 수가 국을 이루었으니 수의 기운의 반대편의 기운인 하나, 추, 이 기운은 힘을 못 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화의 기운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해자축이 내 사주에 강할 경우에는 이 사오미를 여름 기운을 못 쓴다.
다시 말하면 화의 기운이 내 돈이라면 해자축이 많은 사람은 화의 기운이 약하니 나는 돈이 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주를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요것들은 뭐다? 앞으로 배워나갈 것을 차차 하나씩 던져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생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목이란 것은 인과 묘와 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목생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묘진생 사오미 이렇게 하면 목생화가 되지 않을까요? 또 화생토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 사오가 화고요. 정확했던 미가 토입니다. 사오생 미가 되겠지요. 또 토생금 하면 미가 금을 말하면 신과 유와 수를 말하겠지요. 금생수 하면 요게 신유술생 해자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좀 더 세분해 볼게요. 자, 인월이 지나고 나면 양력 2월이 지나면 무슨 월이 온다? 3월이 온다. 그걸 인생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보면 묘월, 그러니까 묘월이 지나고 나면 진월이 온다. 묘생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요것들이 궁극적인 생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한다, 이 생이 뭐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묘가 되는 거고요. 묘생진이 되는 겁니다. 얘를 계절부를 묶으면 인묘진생사오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요 부분은 설명이 좀 남았습니다. 얘를 여기서 지금 목과 화와 토와 금과 수를 나눴는데 사실 얘가 여름입니다. 여름. 근데 초여름에 해당되는 게 사가 여기쯤에 있고요. 오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봄입초니까 미는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는 여기쯤에 그러니까 그 미는 어떻게 보면 여름 중에서 요거랑 또 구분되는 또 하나의 계절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화 그러면 사와 오를 말할 수 있고요. 미 그러면 토를 갖다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토를 말하는 화는 사오가 생활한다. 미가 생활한다. 뭔가 얘를 신유술이 되겠죠. 신유술 생각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한번 확장을 해주시면 실전 사주를 해석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목생화를 갖다가 나무를 떼서 불이 된다. 이 개념이라면 이 개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생화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고 해석을 하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서 생의 개념을 이렇게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이 수를 생하는 모습을 갖다 생하는 모습, 얘를 화살표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를 도와준다. 다시 말하면 요 시간이 지나면 요 시간이 된다. 요 시간이 지나면 요게 된다. 요 기운이 특정 시간이 특정 기운의 시간이 지나면 다음 게 된다가 생의 개념입니다. 자, 생의 개념 아셨죠? 그 다음엔 또 하나의 개념을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은 생의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애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생애 개념과 상생애 개념이 있습니다. 즉 뭐냐? 얘는 시간이 지나면 다음 기운이 온다가 생애 개념이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도 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까 생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우리 목, 화, 토, 금, 수를 갖다 이렇게 기운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을 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건 뭐다? 아, 생. 근데 거꾸로 기운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무르익을 때, 여름 기운이 무르익을 때 봄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것들 있죠. 요걸 상생이라고 합니다. 상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생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거는 뭐냐면 화가 생 목이 되는 거지요. 요 기운이 오생하니까 토생화가 되는 거고요. 요 기운은 금생 토가 되는 거고, 요 기운은 수생금이 되는 겁니다. 요 기운은 목생수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아까 이 생행일sem은 똑같은 개념에서 이게 뭐였어요? 생행일sem은 거꾸로 목생화였죠. 여기서는 요 개념이 화생토. 여기서는 요 개념은 토생금이 되겠습니다. 요 개념은 금생수구. 요 개념은 있죠? 수생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 목이 무조건 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가면 무조건 화가 자기 목이 기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화가 강해지면 목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반인 거예요. 그거 갖다가 요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요거를 갖다가 12운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건 지우겠습니다. 자, 목기운의 천간기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기운의 천간기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오행 배치도에서 보면 목기운의 천간기운이 두 가지 기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갑이라는 기운과 을이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기운과 을이라는 기운이 힘을 더 받는 구간과 힘을 잃어버리는 구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목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수라는 기운이 있고 목이라는 기운이 있고 화라는 기운이 있고 토라는 기운이 있으면 이를 갖다가 지지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지로 수, 목, 화, 토, 금을 표현한다면 지지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수는 해, 자, 축이 지지로 겨울이 표현됩니다. 아까 방학 설명했듯이. 그 다음에 봄 기운은 인, 묘, 진이 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은 사, 오, 미, 또 여기까지 토가 되는 거. 금은요 신, 유, 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친절하게 써볼까요? 요 기운을 수로 표현했고, 요 기운을 목으로 표현했고, 요 기운을 화와 토로 표현했고, 요거를 금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갑과 을이 똑같이 목으로 놓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은 힘을 받는 구간과 힘을 잃는 구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이유를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군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자, 힘을 받는 구간들을 갖다 이렇게 여기 레벨이 있다고 치면 갑은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 신유술이 오겠죠. 이게 갑의 기운인데 여기 레벨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힘이 강해지는 거, 여기서 밑에는 약해지는 겁니다. 을은요, 이거에 보면은 요런 식의 흘러가는 게 을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리면 좀 나는데 약간 차이가 있지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해월이라고 쓸 때 해월에 갑의 기운은 여기서 이만큼의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낮았던 기운에서 해월이 되면 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을의 기운은 해월에는요 굉장히 힘을 못 씁니다. 즉 해라는 기운이 왔을 때, 즉 세운에서 오거나 대운에서 왔을 때 갑은 힘이 강해지지만 을은 굉장히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걸 보면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만약에 그 경일간이라고 쳐봅시다. 경일간이 있습니다. 경일간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갑이라는 것 갖다가 천간에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을이라는 걸 천간에 쓰고 있다고 쳐보면 얘를 갖다 이제 편재라고 말하고요. 얘는 정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라면 이 편재는요 자기의 배우자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의 금전 흐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A라고 놓고 이 사람을 B라고 놨을 때요, A라는 사람은 똑같이 해운이 왔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가 해년이 왔을 때, 돼지띠 해가 왔을 때 이 A라는 사람의 편재의 갑은요 여기서 이만큼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오기 전에 순례선 이 아래에 있다가 해년에 이만큼 위로 오니까 이만큼의 어떤 이득이 나한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배우자는 활동력이 강해진다 말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활동이 강해짐과 동시에 배우자가 없으면 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자기의 금전 흐름도 이만큼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매월 한 300만원씩 적자가 났다면 여기서부터 매월 400만원씩 흑자가 나는 모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적자는 신유술에 계속 났을 때 한 3, 4년 동안 계속 났다가 해가 되면서부터 이 사람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이게 왜다? 이 편재라는 것이 이만큼 힘을 받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은 똑같은 목을 쓰는데 이 을이라는 것이 해년이 되면 요소 뭐 아직도 이 기준선 밑에 있죠. 기준선 밑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삶이 허덕거린다는 겁니다. 허덕거린다는 건 뭐다? 이 정제라는 것은 이 사람의 정기 소득입니다. 안정된 소득인 거예요. 안정된 소득이 기준치보다 훨씬 밑에 내려가 있으니 이 해년에는 그러니까 해라는 게 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대운일 수도 있고 세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 안정된 소득이 몹시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때 내가 만약에 안정된 소득을 얻고 있다면 그때는 뭐가 불안정해지냐면 배우자가 불안해집니다. 내 배우자가 굉장히 아파서 내가 버는 돈을 전부 다 병원비로 들어야 돼서 결국 내가 남는 게 없더라. 또는 배우자는 건강하다 그러면 내 몸이 아프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있지만 내 몸이 굉장히 아파서 내 치료하느라고 돈이 다 들어갔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 안정된 수익은
줄어들지만 만약에 이 사람한테 여기쯤이나 여기쯤에 아니면 운에서 갑이라는 기운이 있다면 갑은 여기 편재 기운이 있으니까요. 여기 갑자기 좋아지죠. 그러면 내 소득은 다 썼지만 내가 편재라고 하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돈의 흐름은 괜찮았다. 안정적 소득은 굉장히 형편없어서 그거를 맨날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씩 빵꾸 놨지만 내가 갑이라는 투자 자산을 이용해서 거기서 한 달 4, 500만원 수익이 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래도 좀 남더라가 뭐 이런 모습인 거고요. 이 갑이라는 게 사주에 없으면 안정된 소득이 불안정하니 내 몸이 아프거나 와이프의 몸이 아프거나 와이프가 직장을 잃거나 또는 내 안정된 소득이 불안정된 모습이 해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갑을 쓰는지 을을 쓰는지에 따라서 해년에 내 돈과 내 건강, 내 와이프의 활동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해원에 갑을 쓰는 사람은 플러스 300만원의 이익이 나는 것이요. 을을 쓰는 사람은 마이너스 300만원의 손실이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매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이렇게 결혼 시간이 지나왔다가 만약에 이 묘나 진쯤 되면 이때는 갑의 세력이 강한 것이 이제는 을의 세력이 요 빨간 것이 좀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기운보다 이제 요 때쯤 되면 갑에서 을로 기운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는지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상담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주에서 갑도 있고 만약에 경에 쓰는 사람이 갑도 있고 을도 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있다면 그러니까 해부터 묘년까지는 갑을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묘년부터 이 뒤에 어디까지 유년까지 그러니까 신년까지는 을을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즉 해년부터 묘년까지는 갑을 쓰는 게 좋고 묘년부터 그 신년까지는 을을 쓰는 게 좋다. 지금 무슨 이 사람이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요. 얘는 편재를 쓰는 겁니다. 편재를 유통 아이템으로 한다는 건요. 사치제, 소비재 한 번 팔았을 때 큰 이익을 남기는 만한 물건들입니다. 뭐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귀금속을 거래하거나 단가가 1000만원짜리 이상의 뭐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단가가 높은 집을 거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편재를 거래하는 겁니다. 이런 거래라는 게 언제부터 해년부터 묘년까지는 더 유리하다. 왜? 갑이라는 게 세력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년, 묘년 이후 지나오면서 진사오미 신년까지는 편재는 재미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는 정제를 가져가라. 일상생활에서 주로 많이 쓰는 기초 의식주 물품을 유통하는 쪽으로 업종을 바꿔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해년부터 신년까지 거의 한 9년, 12년 중에서 9년, 10년 정도를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갑니다.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요 다음에 오는 유, 술, 이 두 개의 해는 손실이 나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신년까지는 이 정지를 써서 다시 유술쯤 되면 요때쯤 술에는 다시 해로 바꿔야 되죠. 아이템을요. 그 편재 아이템으로. 그렇게 아이템을 12년 주기로 6년 정도 나눈다면 적어도 12년 중에 10년을 남들은 다 힘들어도 나는 그걸 먹고 그 장사를 해서 충분히 애들 키우고 먹고 살고 저축도 했더라. 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요런 모습들을 갖다가 뭘로 보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요 을을 쓰는 사람은요, 여기서 사오미에, 요게 굉장히 강하죠, 이 기운이. 즉, 갑을 쓰는 사람은 요 화라고 하는 사오미 기운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내 기운이 빠져서 화한테 갔다고 보면 되고요. 을을 쓰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인묘진에 있던 기운보다 어떻게 보면 사오미의 기운이 더 잘 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을을 쓰는 사람은 불의 기운이 왔을 때
더 훨씬 더 강한 모습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화를 만나서 을이 기운을 받는다는 의미로 생을 표현할 수 있고 화생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뭐다? 갑을 쓸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생이라는 개념, 수생목, 화생토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천간이 을을 쓸 때는 뭐다? 상생, 역생의 기운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요, 이 수가 기운이 강할 때는요, 을은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됩니다. 내 힘을 다 줬다고 생각하세요. 을은 다시 보다 이 수라는 기운을 만나면, 해자축이라는 수라는 기운을 만나면, 갑은 힘을 얻고, 을은 힘을 잃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걸 12운성에서 상세히 배울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제 왜 언급을 하냐면, 상생의 개념을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가 12운성을 의미하는구나 하고 아는 거는 괜찮지만, 지금 현재의 여러 사주 어떤 커리큘럼을 보고 이제 사주를 가르치는 분의 이제 말 중에서는요, 12운성이나 12신살은 사주를 쓸 때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2운성을 갖다가 적천수라고 하는 고전에서 이런 기견을 합니다. 을이 해를 만나 사지에 들어가는데, 이런 문구예요. 그러니까 얘는 해는 수구, 을은 목인데 수생목이 되는데, 어떻게 을이 해를 만나 죽을 자리에 들어가느냐? 얘는 12운성 중에서 이 을이, 그러니까 양간을 갑을 만약에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라고 하면, 이 얘를 12운성을 적용한 걸 양포태라고 하고요. 이 을정, 기신계를 적용하는 것을 음포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천수에서는요, 양포태는 적용할 수 있지만 음포태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 중에 가장 좋다는 책이라고 하는 적천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적천수의 그 이 문장을 보고 12운성을 배울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배우고 다른 데서 배웠을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12운성과 12신살은 아주 이렇게 미신에 가까운 거니 얘를 실전 사주에 쓸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반가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12운성을 공부하는 과정도 어려웠고, 그거를 적용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던 차에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얘는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그 한마디에 내가 이 몇 년치 공부할 항목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기뻤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실전을 하려고 보니까 12운성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안 풀리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한 반 이상은 안 풀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했던 거랑 비슷한 걸 해봤던 겁니다. 타로로 한번 문제를 해석해볼까 생각도 해봤고요. 육효로 한번 해볼까, 육임으로 한번 해볼까, 아니면 구성학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까, 아니면 매화역수로 풀어볼까. 그러니까 점들을 갖다 활용해서 그 오행론과 12운성 중에서 양포태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이러한 문제를 이런 걸 통해서 풀려고 시도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12운성과 12신살은 실전 사주를 해석하는데 오행론보다 심하게 말하면 100배 이상 쓴다는 겁니다.
육친론보다 10배 이상 많이 쓰는 것이 12운성과 12신살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과장돼서 말하면 12운성과 12신살을 모르고서는 또는 활발하게 사주에 쓰지 않고서는요 절대 100% 프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200년을 공부해도 아마추어고 공부하는 거지 다른 사람 사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잘 쓰면 3년이나 5년만 공부해도 프로보다 이걸 배우지 않았던 안 쓰는 20년 된 사람보다 훨씬 더 사주를 정확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다? 실전 사주의 대부분의 물음을 대비할 때 12운성과 12신사를 엄청나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낼 때 다른 거는 2권이나 3권 정도의 비율을 내갖고 육신론도 그러니까 육신론도 2권 아직 안 썼지만 2권 정도 생각합니다. 또 지지론, 청단론, 오행론 전부 다 2권이나 3권 종합편까지 2권이나 3권 정도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12운성은 6권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12신사는 10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즉 12운성을 다 하나하나 적용하는 예를 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12신사를 10권으로 쓸 만큼 내용이 많고 실제적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어떤 책도 12운성 자체를 6권으로 다룬 책도 없고요. 12신사를 10권으로 다룬 책이 없습니다. 많이 해야 책이 1권이나 2권, 1권 정도로 다뤘고 그 중에서 한 권 중에서 적어도 많이 다루는 게 한 150페이지나 200페이지 다뤘던 게 모두 나온 교재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주를 공부해보고 실전을 해보고 많이 가르쳐 보니까 이것의 활용과 적용은 실전 사주에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중요하니 나는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쓰고 싶다고 해서 이 2개를 16권으로 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것도 다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오행론의 초급을 말하는 가운데서 이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주를 해석하기 위해는 한 번에 10개 이상의 관법을 동원해야 사주가 풀리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행론 배운다고 해서 나머지 9개를 다 언급도 안 하고 오행론만 배우면 끝도 없습니다. 배우는데요. 10년을 가도 이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했을 때 오행론을 가르치면서 반은 오행론을 가르치겠다. 반은 다른 이론을 같이 넣어서 섞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생은 뭐다? 다음 기운이 바로 전 기운을 만들어주고 더 강화시키는 기운을 상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상생을 표현했고요. 지금 이번엔 극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극도 이제 극이라는 한자가 2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극을 보면 사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극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쓰는 극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같이 쓰이는 한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요 한자를 주로 채택해서 쓰다 보니까 요 한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요 한자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극은 똑같이 극과 상극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극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칸 건너면 이게 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한 칸 건너 극을 하고요. 요도 이렇게 극을 하고, 요도 이렇게 극을 하고, 이렇게 극을. 그러니까 극을 하면 화살표, 별표 모양이 되죠. 다시 말하면, 요걸 이제 한문으로 표현해보면, 목이 토를 극한다. 얘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목이 토를 극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토는 수를 극하죠. 토는 극을 한다. 뭘 한다? 수를. 수는 한 칸 건너면, 그러니까 이렇게 쭉 시계방울 돌아가는 것을 한 칸 건너는 그 극이라고 합니다. 수는 화를 극한다예요. 수는 극한다. 화를. 화는 금을 극하죠. 화, 극, 금이 됩니다. 금은 목을 극합니다. 그럼 금목이 됩니다. 자, 얘를 갖다가 목극토, 그러니까 목이 토를 극하니 물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흙을 갖다가 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아주 흙이 황폐화된다. 그래서 흙은 나무가 있어서 자기 양분을 다 뺏겨버리니까 내가 몹시 괴로움을 타고 쓸모없는 땅으로 바뀐다. 그러니 그걸 당하는 흙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몹시 귀찮은 존재이고 몹시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다라고 그걸 설명하면서 은연중에 극은 이퀄 흉하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대부분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배우면 사주를 망가뜨리는 아주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50년 동안 사주 공부를 해도 이 공부를 하면 사주가 안 풀립니다. 단연코. 이런 거 받아들이지 마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교과서에 써 있느냐? 교과서에 쓸 때 사람들이 국가에서 검증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배웠던 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자, 목이 토를 극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자, 나무가 토에다가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기 있는 토를 갖다가 이 목이 막 못살게 군다가 목극토라고 설명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럼 사막에서는 왜 나무 하나 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흙이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산에서는 그 많은 나무들이 산을 찌둘러 있었는데 산이 무너져야지 왜 푸른을 간직하면서 점점 산사태도 안 일어나고 합니까? 흑산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날까요? 나무가 울창한 곳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날까요? 산사태는 흙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토가 붕괴되는 현상이에요. 토가 붕괴되는 게 목극토에 의해서 붕괴된다고 한다면 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그 흙이 견딜 수가 없으니 산사태가 수시로 일어나고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안전해야 된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다? 목을 갖다 기운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재나 어떤 물건으로 읽는 얘를 갖다 물상론이라고 합니다. 물상론으로 목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과 토금수를요. 물상론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한다?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물상론으로 이해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건강을 보조할 때 그때 그거에 해당되는 물상의 기문을 쓰는 방법으로 물상론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부터 이 목은 나무다. 나무가 이 토는 흙이다. 나무가 토에다가 뿌리를 맺혀서 얘를 괴롭히니 목극토다. 그래서 목에 의해서 토가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니 토는 괴로움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목이 왼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주가 망해요. 자, 볼게요. 목극토에서 이런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월일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안 배웠지만 육친호를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행로를 보면 얘는 토입니다. 얘는 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친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일간이니까 일간을 극하는 오행, 일간 목극토니까 일간을 극하는 오행, 얘가 관성이 됩니다. 관성 중에 편관도 있고 정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양의 기운이고 얘는 음의 기운이니까 음양이 다르니까 얘는 정관의 기운이 됩니다. 얘는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인 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정관이 아시는 분 들으세요. 이런 사주 구조에는 이 정관이라는 놈이 요 월지에서 힘을 받고 있죠. 얘가 딱 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격이라고 합니다. 얘를요. 정관격을 이룬 사주는 고관대작으로 성장하는 커리큘럼을 짤 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관대작은 높은 벼슬에 오르는 거예요. 옛날이라면 높은 벼슬이에요. 현대라면 어떨까요? 얘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인 거예요. 또 국내에서 아주 굴지의 기업, 재벌 기업인 거예요. 또는 국가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애플이라고 봅시다. 애플. 재벌 기업 삼성전자라고 봅시다. 국가기관 재무부. 자, 이 세 개의 특징 공통점은 뭐냐면 너 어디 다니니? 그래서 근데 나 어디 다니냐 설명을 한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라도 대충 알아듣는 직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다녀요, 마이크로소프트 다녀요, 구글 다녀요,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 다녀요, 카카오 다녀요. 그러는 건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뭐 들어서 알고 있는 기업들, 얘를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큰 국제적인 기구, 그러니까 유엔에서 근무해요. 아니면 세계은행 기구에 있어요. 아니 세계적인 은행 세계적인 은행에서 근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글로벌 기업인 거죠. 또는 재벌 기업,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에 다녀요, 현대에 다녀요, LG에 다녀요, SK 다녀요. 라고 하면 그게 어딘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봤다. 또는 정부기관, 재무부에 다녀요. 또는 구청에 다녀요. 동사무소에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곳에 다닌다는 게 이 정관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즉, 이 사주는요, 이러한 곳, 글로벌 기업이나 재벌 기업, 국가기관에 내가 근무할 수 있는 인연이 굉장히 강한 사주라는 겁니다. 즉, 이런 거를 관운이 좋다, 관복을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렇게 막 얘기하는 거랑 목극토가 돼서 너의 직장이 이제 목이 되죠. 토인 나를 극하니까 직장이 나를 못살게 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데, 애플에 다니는데 저 기업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빨리나? 한편으로는 또 내가 요새 피곤한 걸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 또 이번에 내가 해야 될 프로젝트를 발표할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보면 내 에너지를 다 빨리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나쁜 건가? 흉인가? 그러면 내가 구글에 다니고 삼성전자에 다니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흉인데,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주변에서 왜 부럽다고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부럽다고 얘기를 하지? 저 사람들이 나를 물먹이려고 하는 건가? 혼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거다? 극을 한다는 게 흉하다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볼게요. 이 사람이 여자라면 이게 내 남편의 모습입니다. 내 남편이 삼성전자에서 또는 현대자동차에서 권력과 힘이 있으니 거의 상무급, 전무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내 남편이 사회에서 되게 잘 나가고 또 정관이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남편인데 나랑 정신적 코드도 잘 맞고 나를 사랑해주는 좋은 남편인데, 이걸 보니까 나를 극한데, 그럼 저렇게 잘해주는 남편이 사실은
저렇게 잘해준 척하면서 내 간을 빼먹는 여우인가? 요걸 갖다 담비라고 논다면 담비가 나한테 살짝 와갖고 내 내장을 빼먹으려고 그러나? 나를 홀리려고 그러나? 의심이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다? 목극토가 나쁘다는 거에서의 기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게 아니라 얘는 정관이에요. 모든 고전에서는요. 그러니까 모든 고전에서 정관은 최고의 가치로 봅니다. 그래서 얘가 사주에 없으면 허자로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막 붙여요. 그러니까 얘는 허자로 불러왔어요. 얘는 공협으로 불러왔어요. 얘는 뭐 도충으로 불러왔어요. 하듯이 없는 걸 자꾸 불러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야, 이 사람이 높은 데에 올라가 있으면 관이 좋아야 되는데 사주에는 관이 안 보일 때 얘는 허자로 불러오는 걸 자꾸 글에 써놓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올라간 것보다 가문의 힘으로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실력은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5급 정도나 4급 정도 기운인데 원래 가문이 좋아서 어떤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뭐 판서까지 올라간다 하면 이 사람을 해석할 방법이 어쩌습니까? 그러니까 도충격이다, 공협적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뭐다? 벼슬을 뭘로 일치시켰냐면 정관을 일치시켰습니다. 벼슬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관으로 봤고요. 정관이 힘이 있고 인성과 더불어서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높은 벼슬에 올라간다. 정관과 인성은 있지만 서로 격각이나 충혼하거나 형합을 하고 있으면 좀 내려간다. 이 정관을 충하거나 합거되는 시기가 되면 그 관직을 삭탈당한다. 그리고 비양간다. 이렇게 사주를 봤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보면 정관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 그런데 정관은 뭐예요? 일간을 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극은 나쁜 거라고 보면 정관이 나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정관은 최고라고 하고 극은 나쁜 거라고 보면 얘가 잘못된 거죠. 처음에 배울 때 이 극은 흉한 거라고 배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지 나쁜지를 굳이 따진다면 저는 극이 생보다 더 좋다고 느낍니다. 사실은요. 그거는 서로 양이 서로 땡겨주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을 한다는 건요. 음과 양이 다릅니다. 자, 요거는 그 음과 양을 갖다 이야기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그건 좀 나중에 좀 설명할 것이고 지금은 뭐다? 극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극이에요. 극은, 자,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이 목을 극한다. 이게 극의 원리다. 그러면 상극은 뭐냐? 거꾸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가 목이 토를 극하는 게 아니라, 여기 거꾸로 되는 겁니다. 토가 목을 극하는 겁니다. 요게 상근은요 여기서 끊어볼게요. 토가 목을 하는 거고요. 수가 토를 하는 거고요. 화 수를 하는 거고 화를 하는 거고 목 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극입니다. 상극이요. 그리고 상극은 이 화살표를 반대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이렇게 요거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목과 토는 서로 극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목이 토를 극하는 극, 토가 목을 극하는 건 상극. 똑같이 토와 수의 관계를 극상극, 수와 화의 관계를 극상극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다? 극과 생을 어떤 게 더 세고 약하고 정해진 게 아니라 순환된다는 개념입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